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보면서 누구와 함께 박세익 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네, 6월 1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제가 투자의 고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처럼 매일 신문을 그렇게 오랜 동안 꾸준히 보시면서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말 대응을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오늘 솔팅을 하다가 보니까 워런 버핏도 눈물, 뭐 버크셔 해서웨이, 22% 빠져 이렇게 돼 있는데 워런 버핏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거의 100조 이상이 있으시더라고요. 100조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뭘 사야 되는지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실지 눈물 흘리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워런 버핏이 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산 주식이 50%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알지 못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네, 그런 부분을 오래전에 얘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이 이제 100조나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최근에 1분기에 저 주식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워런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분기도 계속 좋은 주식을 이렇게 싸게 사는 기회로 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댓글에 제가 반대 매매가 11시에서 12시 요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첫 기사는 더 이상 물탈 여력 없다. 거덜나는 계좌에 절규하는 가게 하면서 주식 암호화폐 주담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인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27%인데 하락장에서 줍줍하다 반대 매매 위기. 비트코인도 3천만 원 붕괴, 패닉. 주담대 부담 늘고 집값마저 흔들거리고 있고 삼각파구의 비투족 발등의 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워런 버핏은 오히려 현금을 100조나 들고 있는데 최근과 같은 이제 변동성에 그 비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주가 하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감은 좀 있으시겠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결국은 다 회복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지는 오늘 이제 채플미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얘기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채플미에서 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일단 당장 이렇게 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증권사 몇 군데 이제 확인해 보면 증권사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9시까지 반드시 채워놔라. 아니면 10시. 또는 이제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도 12시까지 담보 부족분을 채워놔라. 그 마진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그 OP 마진 해가지고 영업이익 그런 이익률 이런 것도 마진이라고 마진 레이트라고 하죠. 이익을 마진이라고도 하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 마진은 그 담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 증거금, 뭐 유지 증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 파생 상품을 매매할 때도 제가 예전에 매매할 때는 한 6.7배까지 이렇게 내 돈이 1억 있으면 6억 7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진을 뭐 1억을 유지했다면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담보 1억에 대한 부분이 훼손이 될 거에 대한 위험 때문에 증권사가 보통 선물 같은 경우에는 1억이 4천만 원 되면 그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4천만 원이 이제 유지증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유지증거금 수준 근처까지 가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마진콜이 와서 다시 1억으로 채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마진콜이고요. 만약에 1억으로 다시 증거금을 채워 넣지 못하면 내일 9시 또는 12시에 반대 매매가 강제 청산이 됩니다. 라고 전화가 오는 게 마진 콜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현금을 메꿔 놓지 못하면 반대 매매 증권사에서 그냥 강제 매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근에 이제 그 신용투자가 뭐 미국에도 1000조 이상 하다가 지금 거의 뭐 200조 이상 털렸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한 4, 5조 지금 털려 있는데 이 담보가 부족이 되면 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 회사가 급락을 해서 그 회사도 오늘 아침 뉴스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뭐 증거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비트코인도 그 엄청난 비투자를 했었더라고요. 마진 트레이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인터뷰 내용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담보를 못 메꾸잖아요. 못 메꾸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저는 이제 그쪽은 한 번도 매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뭐 주식의 신용 투자랑 아마 똑같을 겁니다. 현금 또는 주식을 대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담보로. 그러다가 이 마진콜이 들어오고 이 마진콜을 못 메꾸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담보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그 담보에는 채권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상하게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 초처럼 금리가 이제 확 빠질 겁니다. 근데 그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주가 하락과 함께 그 채권 금리가 일시적으로 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2018년 10월에도 있었던 현상이고요. 그 마지막 채권 금리의 급등이 2년물? 아니 이렇게 단기 금리가 왜 올라가지? 그런 부분이 채권도 그 담보 부족의 담보로 사용하던 채권조차도 강제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다가 금값조차도 확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금마저도 청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단기채의 가격 급등 이런 게 담보 부족이니까 가격 불문하고 그냥 증권사에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밑에 가격에다가 그냥 확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마지막 투매 국면에서 왜 우량 주식, 안전자산의 가격마저도 급락하는지 그게 전부 원인이 바로 다 이렇게 뎁 트레이딩, 그 부채, 마진 트레이딩 이런 부채로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위험을 모를 때가 위험한 거지 위험의 요소를 알면 저기는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이제 많이 불어났으니까 돌아가야 돼. 알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불안하고 막 그 나타나는 현상에 막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막 무서워서. 그래서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투가 마지막 국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비투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국면에서 뭐 완전히 저는 공포스러운 국면이 굉장히 기회가 된다. 이런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요 표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해가지고 뭐 아파트 가격도 나와 있네요. 한국 부동산 원이라고 돼 있고 109.4에서 107.2 그리고 92.8에서 89.4 이렇게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네요. 해당 월 첫째 주 기준이라고 하고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 주식 반대 매매 금액 요 부분이 중요하죠. 최근의 하락이 이런 반대 매매 없이 그냥 빠지는 건지 반대 매매로 빠지는 건지 근데 반대 매매가 급증을 했네요 보니까 지금 단위가 이제 억 원인데요 5월 말 기준으로 120억이었는데 지금 6월 8, 9, 10 일날 169억, 172억, 174억, 166억 이렇게 하루에 지금 계속 거의 평균 한 150억씩 털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20일 곱하면 그러면 3천억 정도가 반대 매매가 나가겠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6월 주요 코인 하락률 비트코인이 27% 빠졌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35% 빠졌습니다. 6월 14일 4시 기준이니까 이게 6월 지금 14일 정도 지났는데 이 정도로 빠지는 것도 결국은 보면 전부 다 담보로 쓰였던 그런 자산의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벼랑 끝 가계 경제 개미 순매수 아까 요 부분은 얘기했었고요. 그죠? 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 하나 좀 아쉬운 게 여기 보면 이제 서학개미들 계좌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하면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산 상위 5개 종목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평균 활용률이 26.98%라고 돼 있는데 많이 샀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빚투자로 하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빚투자로 했더라도 어느 정도 이 반대 매매를 다 막을 수 있는 자금 관리만 되어 있으시면 이런 주식들은 어차피 다 올라옵니다. 핵심 우량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좀 말씀을 참 드렸던 그 부분인데 방송에서도 그 3배짜리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참 1년 내내 말씀드리는데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하락률이 38.76%에 이르며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TQQQ는 72.25%나 곰두박질 쳤다라고 합니다. 에휴, 이런 거 보면 참 빨리 벌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이번에 혹시라도 하셨더라도 좋은 교훈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뭐 저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제가 폭망했던 케이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20대, 30대, 40대에 투자해가지고 뭐 폭망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중요한 원칙을 세워나가면 되는데 3배짜리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말씀드렸죠. 10,000원인데 30% 빠지면 7,000원이 되잖아요. 근데 3배짜리면 어떻게 됩니까? 30% 빠지면 90% 빠지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이 1,000원 되잖아요. 1,000원. 그러면 7,000원이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됐다고 치자고요. 7,000원이 다시 10,000원 갔어요. 그러면 한 42% 오르는 거죠. 42% 오르는데 42% 곱하기 그러면 3배짜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120% 오르겠죠. 그런데 10,000원이 1,000원 돼 있어요. 1,000원. 1,000원에서 120% 오르면 뭐합니까? 그러면 24,000원 되나요? 22,000원 되나요? 22,000원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배짜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투자에 정말 초절정 고수다. 초절정 고수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런 3배짜리 이런 거는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초절정 내가 트레이딩의 고수라 해서 단타로 아무리 길게 가져가도 뭐 3일에서 5일 정도. 그럴 때 하는 건데 절대 내가 정말 초절정 고수다. 라고 여기기 전까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기업들 뉴스인데 어제 이선엽 부장하고 식사합시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5배, 10배짜리 주식을 발굴하는 방법, 그게 뭐 1년에 뭐 10배짜리 이런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배짜리 발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하게 이제 세컨 티어였다가 탑 티어로 올라서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 수출 모멘텀이 터질 때, 그럴 때 주가가 이제 크게 10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1등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기사가 있으면 꼭 확인을 해보는데요. 중앙일보에서 지금 현대건설 원전 솔루션 글로벌 1위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참고로 현대건설 주가는 최근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시고 어떤 이제 또 건설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월 달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건설주 다 빠졌어요. 그게 중대재해방지법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건설사들이 뭐 조금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대표이사 구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첫 케이스가 안 되려고 다들 이제 몸을 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 있는 소장님도 무슨 책임을 지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설 현장 소장을 또 안 하려고 한다네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건설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긴 안목으로 이 현대건설이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사업 로드맵 본격화하고 국내외 대형 원전 22기 시공 경험, 미 웨스팅하우스 홀텍과 손잡아. 사진에는 보니까 현대건설이 소형 모듈 원전 선도 기업인 미국 홀텍과 개발 중인 SMR 160 뭐 이런 게 있고요. 되게 멋있네요.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네요. 현대건설이 원자력 원천 기술 확보를 비롯한 원전 사업 영역을 전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차세대 원전 사업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최다 원전 건설 능력과 수출 경험을 앞세워서 한국형 대형 원전 사업을 기반으로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원전 해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현대건설은 국내외 최고의 원전사업 선진사들과 협력해서 총체적인 원자력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만의 창의와 도전의 DNA로 글로벌 1위 원전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는 비전을 밝혔다고 하고요. 현대건설이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국내에 한국형 대형 원전 34기 중 22기의 시공 경험을 갖췄다. 와, 그러네요. 물론 여기 이제 컨소시엄으로 뭐 같이 짓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22기 시공 경험이 있고요. 특히나 2010년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에서 4, 5기를 수주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해외 첫 수출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그때.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달 원자력 사업 분야 최고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형 대형 원전 AP 1000 모델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에 설립된 미국 원자력 회사로 전 세계 약 50%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와 엔지니어링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도 거의 망했던가 망할 뻔해가지고 뭐 회사가 팔리고 뭐 그랬었죠. 차세대 원전 사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 는 지난해 말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뭐 이런저런 뭘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업과 국내 전문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 원전 사업 다각화,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원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서 현대건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세계 1등하는 기업 하나 나왔네요. 삼성바이오입니다. 삼바 첫 해외 기지 미국 사계주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존님 대표 바이오 USA 행사 참석,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비법 전수, 송도 4공장 공기 절반으로 단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첫 해외 생산 기지로 미국 워싱턴, 텍사스,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존님 삼성바이오 대표가 13일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샌디에고에서 열렸으네요. 샌디에고에서 개막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장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존님 대표는 10월 첫 부분 가동을 앞둔 인천 송도 4공장에 대해선 다른 회사가 4년 걸려서 지을 공장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비법 전수로 2년 만에 지었다고 말했다. 삼바는 인천 송도에 4개 공장을 두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5, 6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존님 대표는 4공장 수주액이 올 1분기까지 약 10조 원이고 2028년까지 12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4공장 수주액이 1분기까지 10조였는데 2028년까지 12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건설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글로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설 기간 단축 비결은 공장에 들어갈 핵심 설비 발주를 먼저 하고 외부 공사와 내부 설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 공법에 있다. 존 대표는 존 리 대표고 이분은 존 림이네요. 아마 임자 쓰시는가 보다. 성을 임자 쓰시고 이름이 존이신 것 같으네요. 이 존 림 대표님은 이 기법으로 공기를 40% 단축했다고 하고요. 이어 주로 미국, 유럽에 있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조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바는 2011년 설립 이후 7년 동안에 3개 공장을 지어서 36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 세계 1위 CMO 회사로 급부상을 했다. 올해 부분 가동하는 4공장의 생산 능력이 25만 6천 리터를 포함하며 총 생산 능력은 62만 리터로 세계 전체 CMO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네요. 전 대표는 CMO 시장이 커질수록 공장 건설 속도 경쟁력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지속 가능한 CDMO, 위탁 생산 개발. 예. 그게 우리가 요 CDMO는 이게 위탁 생산이 이제 OEM하고 뭐 거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ODM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직접 이제 개발해서 디벨롭먼트 직접 개발해서 고객사한테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걸 한번 팔아볼래 하면서 그 개발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CMO에서 CDMO까지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네. 그 삼성바이오 밑에 이제 삼성바이오 에픽스도 있잖아요. 네, 그 에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밀러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CDMO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요. 아주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은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다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이 환경 규제가 엄격한 유럽과
미국에 있어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삼바는 바이오 USA 단독 부스에 지속가능 전략을 알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네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없었던 2020년과 작년을 제외하고는 10년 연속 단독 부스를 차렸다고 합니다. 올해는 단독 부스로는 가장 큰 규모의 140 스퀘어미터의 부스를 설치해서 잠재 고객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Limitless Together라는 주제로 16일까지 열리는 바이오 USA에는 114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예상 참석자는 15,000명이다. 한국은 삼바 외에도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JW 중해제약, 제넥신, ABL 바이오 등 200여 개 제약 바이오 회사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샌디에고에서 재은경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서울경제인데요. 네이버페이가 2025년까지 이용액을 100조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박상진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님이고요. 마이데이터 가상자산까지 확대, 사업자 대출 보험 통합 조치 출시, 핀테크 최초 사업자 대출 비교도, 라이센스 취득보다는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연간 페이 이용액을 지난해 기준 약 38조 원에서 2025년도에는 100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네요. 작년에 38조였네요. 근데 22, 23, 24, 25까지 100조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결제 부문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대출 비교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부문도 대폭 확대를 하고요. 14일 날 열렸던 네이버 파이낸셜 미디어 데이 2022에서 이 박 대표님이 네이버 생태계 안팎의 서비스 연결과 외연 확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고요. 혁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규모를 지금보다 5배 늘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MAU를 1,000만 명까지 키우겠다고 했네요. 월간 사용자가 저 빼고 다 하시는 것 같더네요. 올 5월 기준에 네이버페이 월 이용액은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법인 설립 시점 대비 가맹점 수는 약 2배, 월 결제자 수는 50% 이상 증가하고 있네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온라인은 콘텐츠, 보험 등 정기결제, 여행, 문화, 교육 등 생활결제, 해외 등 외부 가맹점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에서 의료, 문화생활, 모빌리티 등 생활업종 가맹점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 중 대만 라인페이 연동을 통한 해외 현지 결제 연동도 확대한다라고 쭉 돼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계속 빠지는데, 그죠? 주가는 빠지는데 네이버 임직원들은 상당히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매일경제에서 경기부양책 쏟아낸 중국 2분기 V자 반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성장 엔진 수출 증가율 16.9%가 반등해서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요. 제조 PMI도 상승세 전환했고 4월 말 이후 6차례 대책회의를 하면서 방역정책 완화해 경제 살리기 하고 있고 상하이 베이징 재봉쇄 되면 경기 회복 찬물 끼얹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가 어제도 이제 플러스 나면서 먼저 바닥을 잡잖아요. 2018년 12월 달에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마지막 국면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중국과 우리 시장이 먼저 바닥을 미국보다는 덜 빠지면서 바닥을 잡는데 중국이 항상 좀 빠릅니다. 먼저 빠지고 먼저 바닥을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을 잡을 이유가 있나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제품 수입 관세를 낮추겠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요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게요.
상해 도시 봉쇄가 본격화된 3월 말 이후에 쇼크 수준으로 추락한 중국 경제가 2분기 내 V자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렇지만 2분기 성장률이 문화 대혁명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 중국 정부의 기대대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14일 날 중국 당국이 성장을 위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2분기 내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램핑 조신 투자연구소장이 글로벌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5월 말부터 6월까지 주요 경제 활동이 눈에 띄게 회복되면서 2분기 초반에 있던 급격한 경제 하락 추세를 반전시켰다. 예,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중국 수출 증가율 보시면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1, 2월 달 괜찮다가 3, 4월 달에 갑자기 이제 봉쇄를 확 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3.9% 4월 달에 빠졌다가 지금 5월 달에 16.9%까지 확 올라왔고요. 중국 제조 PMI도 4월 달에 47.4까지 빠졌다가 5월 달에 49.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PMI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PMI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5월 PMI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조 PMI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이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아래에 있으면 위축인데,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 PMI가 6월에는 50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 화물 운송도 점차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 중앙 CCTV에 따르면 지난달 철도 화물 운송량은 3억 4천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며 월간 운송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봉쇄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고속도로 화물 운송량도 평소의 90%까지 회복됐고요. 택배 운송 물량은 지난 1일 하루에만 접수 물량 4억 2,500만 건, 배달 물량은 3억 1,000만 건을 기록하면서 작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물동량이 많은 전국 중점 항만들의 지난달 총 물동량은 10억 3천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중국의 경기 부양과 함께 봉쇄 좀 다시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일단 시진핑 입장에서는 11월 달까지 경기를 무조건 살려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 요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국민일보 자동차 부품 중국 의존도가 심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시급하다라고 돼 있으면서, 지금 표에 보시면 자동차 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서요. 2000년, 22년 전에는 1.8%였는데 2010년에는 21.1%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4.9%, 지금 36.2%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에서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부품은 거의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국발 부품 수급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일본에 의존했던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일본산 비중은 2000년 에는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었는데 지난해 11.6%로 줄었네요. 야, 2000년도에 중국에서는 1.8%였다가 그때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45.5%였는데 지금은 일본 의존도가 11.6%까지 줄어들었고요. 특히 전기차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하는데 2차 전지의 필수 소재인 음극재는 83%를 중국에서 들여오고요. 음극재와 함께 배터리의 4대 소재인 양극재 전해의 분리막도 60% 이상이 중국산이다. 원자재도 비슷한 상황인데 흑연 100%, 망간 93%, 흑연은 거의 100%네요. 코발트 82, 니켈 65, 리튬 59%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요 소재의 조달을 한 국가에 의존하며 외부 변수로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중국에서 단 한 종류의 부품 소재 공급만 차질을 빚어도 국내 생산 라인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4월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에서 공급하던 에어백 컨트롤 유닛 부품 공급이 끊겨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캐스퍼 생산 라인이 멈췄다고 하네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핵심 부품이 와이어링 하네스, 차량 내 전자 부품 등을 이어주는 전선 다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달하지 못해서 K8, 모하비, 소렌토, 레이,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아반떼, 포트 등 주요 차종의 생산을 줄였다고 하네요. 2020년에도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수급난을 겪었는데 그땐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일변도의 생산 기지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근데 신차가 안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중국의 봉쇄 영향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동남아나 여러 타 지역에 대한 그런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네, 오늘 웜의 신박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밖에 보니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려져서 너무나 상쾌한 하루입니다. 오늘 상쾌한 이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